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주제에 여기가 어디하고 설쳐대? 여기 판검사 가족만 있는 거 안 보여? 1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만 남았습니다. 32살 변호사 서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니라 존엄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거나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법정에서는 당당했던 여자가 단 한 번의 폭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말해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5층짜리 고급 호텔 라운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정재계 인사, 법조인, 고위 공무원 출신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서열을 확인하는 무대였죠.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장혜숙이었습니다. 65살 한때 재벌가 며느리로 살다가 지금은 남편의 인맥을 등에 업고 사교계를 주름잡는 여자였죠. 그녀에게 이런 모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무대였으니까요. 장혜숙은 손님들을 맞으며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판사님, 요즘 법원 분위기는 어떠세요?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소식 들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속내는 달랐죠. 서로의 위치를 가늠하고 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장혜숙이 갑자기 입을 열었죠. 아, 그런데 오늘 우리 며느리도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윤이었죠. 32살 단정한 정장 차림에 얼굴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변호사시라던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혜숙은 짧게 웃었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투에는 은근한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지 않았죠.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요? 요즘은 변호사도 흔하던데. 맞아요. 시험만 붙으면 되니까. 집안이 받쳐줘야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반박하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장혜숙은 그 침묵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게 조용하죠? 법정에서는 말 잘한다던데 여기서는 별로네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죠. 그때였습니다. 장혜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으로 걸어왔죠.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혜숙은 서윤 바로 앞에 섰습니다. 고작 변호사 나부랭이 주제에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해?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따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죠.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명함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하얀 바닥 위로 검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변호사 서윤. 그 명함을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누군가는 낮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서윤은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감각이 얼굴 전체로 퍼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죠.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순간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혜숙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가르쳐줘야죠. 요즘 애들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대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서윤은 천천히 명함을 주었습니다. 떨어진 서류 가방도 집어들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죠.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가슴속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변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서윤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죠. 오른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한 피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서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죠.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호텔을 빠져나갔죠.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서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행선지는 남편 강민준의 사무실이었죠. 그는 검사였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 정의를 말하는 사람.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죠. 부은 뺨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나 검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익숙한 복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곳에서 남편을 자주 만났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죠. 뭐라고 말하지?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서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때렸어요. 말이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죠.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죠. 앉아봐. 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서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모임에서 내가 무례하게 굴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망쳤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사건 보고를 받는 검사처럼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례하게 굴었다고요? 저 맞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그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죠. 서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있어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 삼으면 안 돼.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서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헛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였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이걸 크게 만들면 집안에 좋을 게 없어. 나한테도. 민주는 책상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건 맡고 있어. 다음 달에 인사 발표도 있고. 서윤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맞았는데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서윤아, 제 뺨이 부은 게 보이지도 않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하다는 표정만 지었죠.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로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화를 낼 생각도 없다는 걸,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걸. 당신 어머니가 먼저 전화했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제 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 하지만. 하지만 뭐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윤아, 잠깐만. 민준이 말을 걸었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에는 몇몇 직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부은 얼굴을 힐끗 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은 뺨이 따끔거렸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 결혼한 지 3년. 그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도 아니었죠.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리스크였던 겁니다. 서윤은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집으로?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떠오른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곳. 오래전에 등을 돌렸던 곳. 하지만 지금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죠.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서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존엄은 지킬 수 없었죠. 택시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서윤은 핸드백을 꽉 쥔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 지붕이 보이는 집. 서윤은 5년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했었죠. 그 집안은 안 돼. 딱 잘라 말했던 아버지. 하지만 서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우겼죠.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생일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리였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서윤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집사가 나왔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의 남자였죠.
아가씨? 집사는 서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에 난 상처를 발견했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갈한 현관, 나무 향이 나는 복도. 서윤은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서재에 계십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익숙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문득 남편 사무실 앞에서도 똑같이 망설였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낮고 침착한 목소리.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 찬 서재가 보였습니다. 창가 쪽 책상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68살 서진석.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죠. 서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봤죠. 서윤은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서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한참 내다보더니 돌아섰죠. 물 마실래? 괜찮아요. 마셔.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서진석은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서윤 앞에 놓으며 말했죠. 천천히 마셔. 서윤은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서진석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을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 뒤에 무언가 단단한 게 느껴졌죠.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이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저 딸을 가만히 지켜봤죠.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서윤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안 물어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화내지 않냐고.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집사를 불렀죠. 객실 준비해줘. 예, 알겠습니다. 집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5년 만에 돌아온 이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서진석과 서윤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석은 딸에게 반찬을 더 권했을 뿐이었습니다. 더 먹어라. 네. 밥을 다 먹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서진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죠. 뺨에 붓기는 여전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아직 얼얼했습니다. 서윤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둠 속에 보였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죠. 그저 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곤함이 밀려왔죠. 같은 시각 서재에서는 서진석이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은 뺨,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손. 5년 전 결혼을 반대했을 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달랐습니다. 서진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펼쳤죠. 거기에는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덮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죠. 서진석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죠.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연락하지 않았고요. 서유는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죠. 두 사람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검찰청. 강민주는 책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인사과장이 그를 불렀죠. 강 검사, 다음 주 인사 발표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승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상부 평가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사과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일단 보류됐어요. 네. 위에서 내부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점검입니까? 저도 자세히는. 어쨌든 기다려보세요. 인사과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부 점검이라니. 갑자기 왜? 점심시간 민주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강민준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민준이. 지금 좀 바쁜데. 식사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다음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약속을 잡았을 선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던 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바빠. 주말에 한잔할까? 미안, 약속 있어서. 통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다들 이러지? 저녁 무렵 복도에서 부장검사와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장검사는 민준을 힐끗 보더니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 했을 사람이었죠. 민준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장혜숙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벌가 부인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잡아둔 식사 자리였죠. 하지만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언니 미안한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급한 일이에요. 다음에 봐요. 장혜숙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약속을 잘 안 미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뭐지? 장혜숙은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던 사업가 부인이었죠. 여보세요, 저예요. 아, 혜숙 씨.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오시죠? 그게 요즘 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그냥 점심 한 끼인데. 그냥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혜숙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장혜숙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사업 미팅이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재조정하게 됐습니다. 언제쯤 다시 잡을 수 있나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검토도 미뤄졌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전에는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다시 확인해야 한대요. VIP 모임 주최를 맡아온 호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예약건인데요. 라운지 수리 일정이 겹쳐서요. 그럼 다른 공간은요? 지금은 전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장혜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리 일정이라니. 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공간이 예약으로 꽉 찼다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혜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태도가, 반응이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장혜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아니, 별로. 왜? 그냥 사람들이 좀 이상해서.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똑같아. 장혜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강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왜?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히 소리 없이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혜숙도 같은 시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고립돼 있었죠. 아무도 그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장혜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날 오후 장혜숙은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했지만 자리가 있었죠. 담당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적네요. 그러게요.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옆 좌석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두 명의 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장혜숙과 비슷해 보였죠. 저번에 그 모임 말인데. 응, 어떻게 됐어? 취소됐대. 주최자가 바뀌었다나 뭐라나. 누가 주최했는데? 장혜숙 씨 아니었어? 장혜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 이야기였습니다. 맞아, 그 사람. 근데 이번엔 안 한대. 왜? 잘 모르겠어. 그냥 상황이 안 좋다나? 무슨 상황?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며느리 있잖아. 변호사라는. 장혜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 사람? 응. 근데 그 며느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성이 설에. 서? 그게 왜?
혹시 검찰총장 서진석 알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장혜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아, 그 사람? TV에 나오는? 응,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사람 딸이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응, 확실한 정보야. 근데 장혜숙 씨가 그걸 몰랐나 봐. 어머, 그럼. 응,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장혜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서진석? 검찰총장? 그 사람의 딸?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피했는지, 왜 계약이 미뤄졌는지, 왜 전화가 끊겼는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미용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아 생각했죠. 내가 검찰총장의 딸을 때렸다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 강민주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2명의 동기 검사가 서 있었죠. 민준을 보자 둘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지나갈 때 작게 들렸습니다. 서윤 씨 친정이. 민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려다 참았습니다. 그대로 걸으며 귀를 기울였죠. 검찰총장 딸이라며? 응, 그거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내가 확인했어. 미쳤다. 그럼 강민주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죠.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죠. 서윤이, 검찰총장 딸, 결혼할 때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서윤이에요. 변호사입니다. 친정에 대해선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는 좀 멀게 지내요. 민주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안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서윤이 말을 아낀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민준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동정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선을 긋는 시선이었죠.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요했을 사건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윤의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모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죠. 저 어딘가에 서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혜숙의 집.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장혜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앉아봐요. 왜? 무슨 일이야? 장혜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 그게 갑자기 왜? 검찰총장 서진석이래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서윤이 친정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확실해? 확실해요. 여기저기서 다 그 얘기더라고요. 남편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런. 장혜숙도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그 사람 딸을 때렸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혜숙은 입만 번긋했을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야 할까?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밤 서윤은 친정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시댁에서 일주일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했을 거라는 걸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진석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서윤 옆에 앉았죠. 잠은 잘 자고 있나? 네.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서진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래 있어도 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은 고개를 가볍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별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장혜숙과 강민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오전 10시 서초동 주택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장혜숙이 먼저 내렸습니다. 강민준이 뒤따랐죠. 두 사람은 높은 담장 앞에 섰습니다. 장혜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집사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장혜숙입니다. 서윤 씨 시어머니입니다. 집사는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장혜숙과 민주는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집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를 걸었죠. 장혜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정하고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실에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서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장혜숙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장혜숙은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앉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멈춰섰죠.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째깍 째깍. 장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멈추라는 신호였죠.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서윤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65살 여자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장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서윤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계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장혜숙의 무릎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석이었습니다. 거실 문 앞을 지나갔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장혜숙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장혜숙과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제가 맞았던 날 기억하세요? 장혜숙은 입술이 말랐습니다. 기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예. 그날 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냥 변호사였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직업이 뭐든 집안이 어디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을 봤죠. 서윤은 돌아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딸이어서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장혜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사람이어서 오신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장혜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만약 서윤이 그냥 변호사였다면, 만약 친정이 평범했다면, 자신은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진실이 부끄러웠겠죠. 서윤은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더 할 말씀 있으세요? 장혜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하지 못했죠. 두 사람은 거실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죠. 장혜숙과 민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장혜숙은 뒤를 돌아봤죠. 높은 담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죠. 민준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 검사라는 직함이 무색했습니다. 차는 서초동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왔습니다. 다녀갔나? 네. 뭐라고 하던가? 사과했어요. 서진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받아줬나? 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 서진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했죠.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죠. 사흘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장혜숙이었습니다. 서윤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오세요.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장혜숙과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사가 안내했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마루였습니다. 서윤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차를 따라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장혜숙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았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장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은 평생 후회하고 있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민준도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으로서 실격이었어. 서윤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그 말씀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장혜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윤아. 민준이 말을 꺼냈지만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윤은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장혜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한 번입니다. 서윤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장혜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건 어머님과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아이를 위한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볼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제가 빼앗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저나 아이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날로 끝입니다. 장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합니다. 민준도 말했습니다. 나도 약속해. 다시는 너를 지키지 못하는 일 없을 거야. 서윤은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장혜숙과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서며 장혜숙이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마루에 서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장혜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때렸구나. 내 손주를 품은 며느리를. 차에 오른 장혜숙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알아. 장혜숙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서진석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딸 옆에 앉았죠. 결정했나? 네. 후회하지 않겠나? 서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진석은 딸의 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서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이 이름 지어주실 거죠? 당연하지. 서진석도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애든 여자애든 상관없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도 잘 해결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이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 속에서 자라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서윤이 먼저 용서를 배워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죠.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혜숙은 예전처럼 화려한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과시하던 습관을 버렸죠. 대신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장혜숙은 직접 차를 끓여내왔죠.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병원은 잘 다니고? 네.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장혜숙은 서윤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교용 음악이야.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 서윤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장혜숙의 얼굴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장혜숙은 웃으려 했지만 서툴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마음이죠. 민준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곧장 왔습니다. 서윤에게 먼저 연락했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해줘. 민주는 예전처럼 자기 일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라는 직함보다 남편이라는 역할을 먼저 떠올려요. 어느 주말 민주는 서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서윤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요즘 자주 움직여. 그래. 민주는 서윤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발로 찼어요. 지금 찼어.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이제 좀 실감 나죠? 응, 정말.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서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립하기로 한 겁니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을 열려고 해. 사무실? 응, 변호사 사무실.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처음엔 그럴 것 같아. 힘들지 않을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싶은 일이야. 민주는 서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고마워. 2달 뒤, 서울 마포구 작은 건물 2층, 서윤의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걸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직업은 없습니다. 개업식은 소박했습니다. 아버지 서진석이 왔습니다. 민준과 장혜숙도 함께였죠. 서진석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마음에 드나? 네, 아버지. 서윤은 웃었습니다. 서진석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게 될 거다. 노력할게요. 서진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죠. 딸은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개업 일주일 후, 첫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했죠. 서윤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서유는 여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의 나구나.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자신, 목소리를 잃었던 자신.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죠. 서유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한 세상에서 자랄 거야. 할머니도 아빠도 너를 사랑할 거고, 나도 너를 지켜줄게. 아이는 대답하듯 다시 발로 찼습니다. 서유는 웃었습니다. 멀리 서초동. 서진석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여전히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서진석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딸은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갈 겁니다. 자신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서윤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의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사건들이었지만 서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혜숙은 손주를 기다리며 뜨개질을 배웠어요. 민주는 아기방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죠. 때로는 어색했고 때로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진심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유는 사무실 간판 아래 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간판의 글자가 빛났죠. 사람 위에 직업은 없습니다. 서유는 그 문구를 올려다봤어요. 자신이 배운 것, 존엄은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짜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서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